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지능적으로 블랙박스에 유심카드는 또 금방 또 빼앗고 갔어요. 무서운 분이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폭 잡는 형사 전북경찰청 경위 이정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조폭이라고 하시더니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그 조폭이 진짜 무서워하시는 근데 어떤 스토리인지 좀 정말 궁금한데요. 믿기 힘드시죠? 네.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자, 이분의 소속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팀이십니다. 아니 근데 강력범죄를 다루시는 분 같지가 않게 너무 아름다우시고 뭔가 되게 좀 귀여우시고 그러신데? 그렇죠. 풍기는 분위기와 전혀 다르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년 동안 조폭 수사만을 전담해 오셨는데요. 2023년 한 해에 약 80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며 전라북도 조폭 검거율 1위! 지난 9년간 전국에서도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높은 검거율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2022년 조직폭력수사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으신 전국 최초의 여성 경찰관이십니다. 에? 예. 이게 무슨 좀 믿기지 않는 사실을 계속 지금 막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조폭 전문수사관 최초이시고 예. 또 그리고 80명을 잡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담한 책으로 어떻게 잡으시는 거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야 깡패다, 네, 마동석 이렇게 씨 와서 같은 너 이리 와봐. 예. 이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네, 부끄럽지만 사실이 맞고요. 저희 전북청에서 매년 검거해야 되는 조폭 명수가 230명 가량 되거든요. 예. 80에서 90명 가량 검거하고 네. 매년 제가 전북청 1등, 2등 검거 실적을 랭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아담하신 분이 혼자 다 독식을 하신 거네요. 무섭습니다. 와. 정말 모든 조폭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경희님 보면 이렇게 피해가고 네. 이렇게 인사, 누님,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이신데요. 사실 참 궁금한 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조폭들 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시절부터 너무 옛날인가요? 아무튼 그 옛날 그 조폭 그 분위기, 뭔가 검은 정장에 그런 조폭들이 저는 사실 길에서는 못 봤거든요. 맞아요. 요즘도 있나요? 요즘에도 있나요, 진짜? 조폭 수사 전담팀에 있다 보니 주위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직도 조폭이 있냐고요. 사실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저희 지역에는 가장 유명한 조직 폭력 집단이 월드컵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월드컵파, 나이트파, 오거리파. 우리 영화의 소재로 쓰였던 부산의 칠성파, 칠성. 많이 들어봤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런 조폭 친구들이 지금은 지역만을 두지 않아요. SNS로 이제 단합도 하고 최근에는 자기 문신 사진을 자랑하듯이 올리기도 하고 있죠. 약간 그 뭔가 신세대 조폭이네요. MG 조폭이라고 하죠. MG 조폭. 네. 여기도 MG가 붙네요. 그럼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만날 것 같아요? 각 지역에 있는데. SNS? SNS도 있고요. 각 행사장이라고 하거든요. 행사장이요? 행사장. 선배 조직원들이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이 있으면은 조직원들끼리 이제 인사를 시켜요. 인사를 시키면 또래들끼리 인사를 하고 이번에는 한번 우리 또래 00년생, 02년생끼리 한번 만나서 밥을 먹자. 그러면 예전처럼 막 조폭이 지역에만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통합의 장을 뭔가 해서 다 같이 뭐 어떤 사업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나 보죠. 친분을 쌓아가지고 또 그런 MG 조폭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MG 조폭. 그러니까 뭔가 엄지로 하는 거네요, 그죠? 엄지로 하는 거네요, 그죠? 조폭들이 연합을 하는. 죄송합니다. X세대식 농담은 이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거 받아야 되나 버려야 되나.
근데 되게 오랫동안 조폭 수사를 그럼 지금 해오신 걸로 아는데 특별히 하나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범죄와 전쟁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조폭을 구속시킨 사건이 있어요. 2016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효자 장례식장이라는 주차장에서 양 조직원이 패거리로 해서 싸움이 붙게 되는 거예요. 저런 거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목격하면 엄청나게 공포에 막 휩싸였을 것 같은데 피해가 어느 정도였어요, 저 때는? 일반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없었고요. 장례식장에 있던 유족분이 사건을 목격하신 거예요. 목격하시고 놀라셔서 112에다가 신고를 하신 거거든요. 저 목격하신 분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오셨는데 막 조폭들이 야구방망이 들고 고비부채 들고 정확히는 저게 40명이 넘는 숫자였거든요. 이제 저런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단체 등 구성활동과 단체 등 공동상해였고요. 다 각자의 형이 조금씩 다르긴 했어요. 이 사건이 조금 더 힘들었던 이유가요. 밤이다 보니 CCTV가 흑백처럼 보여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흑백처럼 그쵸. 보이잖아요. 네.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처벌은 각자 한 행위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갔다 온 건 아는데 내가 한 행위는 몰라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갑자기 도망가면서 차를 놓고 갔는데 이게 또 지능적으로 블랙박스에 유심카드는 또 금방 또 빼앗고 갔어요. 그 짧은 순간에 네. 찍혔을까봐. 네.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하다가 고민을 했어요. 블랙박스의 본체에 마지막 7초가 녹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7초만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의 행위를 다 파악할 수 있나요?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달라들 때 신발, 운동화, 바지 그거를 보고 저희 이제 같이 수사했던 팀원들이 모니터 앞에 머리 6개가 모여 앉아서 자, 너는 여기서부터 시작. 땡땡키만 따라다녀. 그 영상과 CCTV 영상을 매칭을 시켜서 계속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한 수만 번은 봤나 봐요. 7초랑 대조해가지고 잡아낼 거라고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일선에 계신 경찰분들이 누가 이제 잡혀야 오면 이게 조폭인지 어디 쪽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식별을 위해서 경위님께 자문을 또 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시는 분들이 얼굴 보면은 모르죠? 네. 모르죠? 모르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전화가 와요. 이번에 배성재가 잡혔는데 걔가 어디 파니? 라고 가끔 묻는 전화가 와요. 예. 그러면은 제가 걔는 월드컵파 아니고 나이트파야 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도 드리고. 거의 조폭 돌아다니는 위키 조폭 위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정말 가까이 지내지 않는 이상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알아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대단한 수사력이시네요. 네. 일단 많이 접하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도 저에게 뭔가 하소연같이 말하다 보니 그들의 내면을 다 들여다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사건을 한 번 할 때마다 그 한 번 맺은 인연을 쉽게 버리지 않고 그걸 다 이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조폭이었다가 탈퇴했던 정보원도 많이 있고요. 그들이 주로 몰려다니는 시간대
이동하는 장소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나다가 목격해서 연락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한테 전해 듣고 연락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조폭 수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일단 정보원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말을 해주는 정보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정보원들이 말해주는 조각조각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제가 하나의 큰 그림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전문성인 거죠. 조폭도 몸을 쓰는 조폭도 있습니다만 요즘 조폭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르다고 하거든요. 1세대 조폭이 이제 유흥, 술집, 또 나이트클럽 이런 걸로 이제 이익을 얻는 그런 조폭. 또 2세대가 부동산이나 건설업, 3세대가 대부업이나 금융업. 그런데 요즘 4세대 조폭은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요즘 조폭은 뭐 대포통장 이통, 리딩 투자,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버 도박. 사이버 도박. 네, 이런 종류의 지능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무견비예요, 요즘. 그러네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리딩방도 조폭들이 하나요? 리딩방에 연루도 많이 돼 있고요. 돈이 되는 쪽이라면은 다 하는. 네. 조폭 일당이 체포됐는데 이 주먹을 쓰는 일반 조폭과는 좀 다릅니다. 이 대포 통장들은 모두 범죄 조직들이 사들였습니다.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식 처음 하신 분들한테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 뭐 종목을 권하고 그런 방을 리딩방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어디 사이트, 어디 카톡방, 어디 유튜브 채널을 봤더니 고수익이 났다라고 이렇게 미끼의 글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 글을 보고 피해자분들이 여기 추천 종목이 더 좋나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 이거에서 저번 주에 뭐 200% 벌었어요. 1000% 벌었어요. 그러면서 상담창이 올라와요. 이 사이트로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하고 내가 찍어주는 대로만 돈을 베팅을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요.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한 거죠. 그럼 이제 자기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언제 알게 되나요? 돈을 빼려고 하는 시점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트는 없어졌어요. 고객센터 없어졌어요. 어떡하냐. 연락되는 곳이 없어요. 어떡하냐. 보통 이런 걸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뜯기나요? 제가 만난 피해자분은 한 1억가량이셨는데 그분이 퇴직금을 거기에 1억을 넣으셨었어요. 심지어 세금을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카드 대출까지 받으셔서 넣으셨던 분이 있으세요. 진짜 말 그대로 내 피 같은 돈을 내가 진짜 피땀 흘려서 평생을 모은 건데 그 가해자들은 그럼 잡혔나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 지역에서 통장을 돌리는 조폭을 수사하게 된 거예요. 그 조폭이 돌렸던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강원도 원주라는 지역에서 통장을 인출하는 게 찍힌 거예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러 올 때 렌트카를 이용해서 왔더라고요. 렌트카를 타고 내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사람 명의로 갈 땐 핸드폰의 기지국 변동 내역, 그 주변에 찍힌 CCTV 영상을 또 확인했어요. CCTV가 전체를 다 비치고 있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라고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블럭 안에 있는 몇십 개의 CCTV를 찾아다니기도 해요. 렌트카가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서 CCTV도 확인하고 렌트카를 빌려간 게 누구인지도 확인해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자가 어디에 은신해 있는지도 확인해서 검거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오늘 또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잘 이제 좀 얘기 기억하셨다가 같은 수법에는 좀 안 당하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저도 잘 안 속거든요, 당연히. 근데 예전에 피싱으로 저희 어머니를 흉내내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당한 적 있어요. 어머니라고 하면서 뭐 다쳤다고 하면서 나랑 똑같아. 돈을 입금해달라고 치료비를. 나랑 완전 똑같네요. 너무 놀라.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제가 당하니까. 또 같은 범인인가? 같은 사람이었나?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현명하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나누고 뭐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좀 강한 형사님이 오신 느낌이 또 드는데요. 그리고 이 형사님이 사건을 한번 물면 범인들은 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독하게 수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제 조폭들 사이에서는 무시무시하죠. 일단 전화 오면은 다 긴장을 해요.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스탠바이 할 정도로. 걸리면 죽고 물리면 죽는다. 예를 들어 이제 뭐 거짓말 한다든가 부인한다든가 그러면은 네가 이랬잖아, 이건 아니잖냐. 나중에는 사과도 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직폭력배들 사이에서는 독사라는 그런 표현, 걸리면 안 된다라고는 그런 소문이 이제 차츰차츰 많이 났던 것이죠. 물리면 끝난다. 그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구나. 기분이 마냥 나쁘셨나요? 아니면 뭐 형사 입장에서 물면 안 놓는다는데 기분이 과히 좋았죠. 사실 또 형사님이 워킹맘이시고 아드님이 셋, 또 유명한 아들만 셋이세요? 아들 셋맘 일하느라 또 육아하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들 셋 맘인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줘서 남편 손에 물 마를 날이 없고. 물 마를 날 없이. 그렇죠. 사실 임신 9개월이실 때까지 일을 9개월이요? 9개월이면은 사실 거동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 아니 근데 그냥 9개월이랑 다르신 게 쌍둥이라고 하셨잖아요. 쌍둥이 9개월은 배가 완전히 일반 배가 아니에요. 거의 거동이 아예 안 되셨을 텐데 어떻게 일을 하셨죠? 그때는 더 말라서 배가 이렇게 터질 정도의 배였어요. 네, 터질 정도 배여갖고 책상 테이블하고 배하고 거의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등을 기대고 팔만 이렇게 닿아요. 그리고 타자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제팀의 수사부서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간지 한 4달에서 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경제팀에 이제 가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 좀 할 수 있으니 또 임신을 뭐 하고 휴직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여경들이 형사부서에 있으면 그냥 꽃처럼만 있다 가고 아무것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간단한 행정서류나 조금 떼다닥 만들고 형사소리 듣고 싶어 한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눈앞에서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들으니 서로 같은 팀 안 하고 싶어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죠. 저희도 반대가 많이 했었죠. 가냘픈 체구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앞섰었죠. 이정옥이가 근무하는 거 보니까 구속을 시킬 때도 우리는 간단하게만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해서 보내는데 범죄 사실 하나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 작성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나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잘못 판단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조폭수사의 분야에서는 이정욱 형사만큼 또 잘하는 형사도 없을 겁니다. 사건이 딱 걸리면 끝까지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해서 이를테면 구속까지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열정적이고 저런 부분은 나도 좀 배워야겠다.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도면은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정욱 형사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전화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경찰서. 저 같아도 찾아가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배달 퀵 서비스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노예처럼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좀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노예? 네. 약간 경계성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다 갖다가 바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전화를 받아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집은 원래 경기도인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전주로 왔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니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갈 곳이 없으니 여자친구 지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피해자들 집에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한 1, 2주는 잘 대해줘요.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하더니 너 우리 집에 사는데 너도 좀 밥값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너 가서 원동기 면허 좀 따라. 배달업체에 취직을 시켜요. 그 당시가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외식도 잘 못하고 이러던 시기에 배달업체가 엄청 잘 됐던 네, 월에 한 400? 이렇게 벌던 시기예요. 그 친구가 번 돈은 다 그 사람들에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많이 바빠가지고 전화 못해. 해주지 말고 같이 전화드리. 아니요. 싫어? 회화하겠지만 전화하기 전화하시라니까? 전화할 수 있어요. 많이 바빠갖고 전화할 시간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똑바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정작 본인은 하루에 10,000원 정도? 어머. 말도 못해요. 신고도 못해요. 왜? 신고하면 때리니까, 말하면 때리니까. 진짜 이게 현대판 노예. 네, 노예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전주에 그냥 혼자 와 있는 분이니까 그야말로 갈취를 한 거네요. 와, 진짜 너무하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갈취이긴 한데 이 가해자들이 강제로 일을 시켰다 이런 증거가 확실히 남아있어야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이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의 아이디, 배달업체의 아이디, 비번을 다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피해자가 약간의 지적장애로 인해서 아이디, 비번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배달업체를 저희가 다 일일이 방문해서 없어진 아이디, 비번을 생성하고 찾아다니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나중에 수사가 마치고 가해자들로부터 좀 해방이 되었을 때는 피해자가 살도 많이 좀 찌고 많이 상태가 호전되어 있고 정상의 생활로 많이 돌아온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이런 피해자분들을 볼 때는 진짜 마음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가도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뭔가를 해줄 수는 없는데 사회적 제도나 보장이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사건 할 때마다 많이 느끼죠. 이 형사님이 그 피해자분들에게도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잘 쓰시지만 그 직접 잡은 범죄자들이 또 바른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또 열어주십니다. 감옥에 계신 분이 고맙다고 편지를 또 보내신 게 있거든요. 편지를 또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한두 통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 뭐 이정욱님께, 형사님께, 독사님께는 없네요. 제가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광수대 1팀 꽃 정옥 누나에게. 어머머머. 누나에게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느껴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서 쓴 편지예요.
누나 이야기는 가끔 저희들끼리 하는데 듣고 우쭐하지는 말아요. 정옥이 누나 보고 싶습니다. 누나 귀엽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에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세요. 누나의 그 사력 있고 따뜻한 배려심 저희들은 모두 감사해하고 잊지 않을게요. 피해자였던 친구들에게 지금은 당장 비록 구속되어 가지만 그 삶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만은 않다라는 걸 꼭 강조해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나 삶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건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처리를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안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좀 이렇게 뿌듯한 모습으로 변했다 하고 기억하는 분이 있나요? 생각 외로 또 좀 많이 있어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는 조직에서 탈퇴를 하고 건설 일 쪽에도 종사를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 에어컨 설치 일에도 종사를 하고 건실하게 자기 생활로 돌아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뿌듯해요. 완전히 사회인으로 그냥 네. 자기 역할을 네. 또 하고 있는 거네요. 언제 돌아가고 나면은 저랑은 이제 연락할 일이 없어지긴 하는데 연락이 오히려 안 오는 게 더 좋은 일이죠. 아, 그런 건 또 무소식이 소식이기도 네. 하죠. 그럼 이제 사진을 한번 좀 찍어야 되죠. 오늘 사진은 어떻게 촬영하고 싶으신지? 저희 남편이 로망이 그 여친소였거든요. 여친소요? 네. 여친소 옛날에 전지현 씨 제복 입고 이렇게 여친소의 로망으로 저랑 결혼을 했는데 제가 미친소처럼 일을 해서 저희 남편이 저를 미친소라고. 진짜요? 네. 여친소로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네, 미친소. 알고 보니 미친소예요. 남편께서 오신 것 같거든요. 저 계시는구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진짜 직접 미친소라고 하신 겁니까?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친소보다는 미친소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화낸 적은 없으셨어요? 화는 예나 지금이나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컨셉은 오늘 딱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름답게 한번 찍어드리죠. 어머. 와. 여친소. 되게 오랜만에 입어보시는 거죠, 정말. 네. 진급할 때. 네. 와, 잘 어울리시다, 진짜. 자, 저희 남편분 한번 가볼까요? 이 느낌대로 한번 해봐도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귀여워. 정리하는 거하고 남편분께서, 남편분께서. 예, 그렇죠. 더, 오케이. 자, 테스트 한번 볼게요. 카메라 보면서 잘한다. 오, 좋은데? 좋아요. 잘한다. 좋아요. 두 분 다 활짝. 경찰로서 내가 형사 업무를 하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꼭 처벌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해야 된다는 사명감? 제복이 없었다라면은 그런 사명감이 생길 수 없었겠죠. 제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형사로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주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노쇼하지 않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영연소대장 류수훈 상사라고 합니다. 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저는 가족을 찾아주신다고 아까 그러셔서
당연히 경찰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군인분들이 와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이제 군인 분들이 오시면은 뭔가 특전사에서 오시거나 막 UDT 이런 분들이 맞아요. 오셔가지고 전투형인 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느낌의 군인분들은 좀 처음이라 저도. 오늘은 뭔가 이제 따뜻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모신 분들이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 소속된 분들인데요. 저희가 그 전에 모셨던 이제 군인분들 보면 뭐 UDT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특전사는 불가능은 없다 이런 구호 같은 게 있으시던데 바뀌었어요. 바뀐 거예요? 예. UDT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UDT가 불가능은 없다. 저도 헷갈리잖아요. 예. 헷갈려요. UDT가 불가능은 없다. 특전사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구호가 약간 파이팅이 넘치는 구호가 있는데 그쵸. 혹시 구호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도 있습니다. 센 건가요? 예.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어울리는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저희가 발굴 현장에서도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서.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자,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이 가슴이 찡해지는 구호인데요. 지금까지 찾아낸 용사들의 유해, 발굴된 유해가 어느 정도 지금 되는 건가요? 미수습 전사자가 한 13만여 분 됩니다. 그 13만 여분 중에서 11,000여 구의 유해를 국군 전사 유해를 발굴을 했고 신원 확인되신 분들은 한 227분 정도에서 아주 극히 적은 수치인데 그런 유가족한테 돌려보내드려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이 나오고 계시구나.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은 그 장동건 배우가 나중에 이렇게 누워있는 유해가 그대로 발견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동건의 그분은 실제 얘기를 각색해서 나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1호 전사 그 신화학인 분인데 최승관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다보동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입니다. 그때 그분이 품에 갖고 있던 삼각자에 최승갑이라고 이름이 각인돼 있었습니다. 그분이 1호 발굴 예, 맞습니다. 신원 확인 되신 분 중에 첫 번째 분. 예, 맞습니다. 저희 발굴 병력들 100명을 지원받아서 그 일대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0명 정도나 그렇게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삽질에 만약에 뭐 주유품이나 유해가 식별이 됐을 때에는 전문 발굴병들이 투입이 됩니다. 문화재의 기법으로 해서 붓으로 이 유해에 쌓여있는 흙이나 유품에 쌓여있는 흙을 다 털어냅니다. 오동나무 안에 저희가 입간을 한 다음에 태극기로 잘 간포를 해서 병력들이 다 도열을 해서 경례를, 마지막 경례를 해요. 유해들이 있는데 가족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한 70년 다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 뼈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DNA에 의존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직접 발굴되는 유해는 대부분 부분 유해, 즉 치아 한 점, 머리뼈 한 조각, 팔 일부, 다리 일부 등 식별 및 수습되는 유해들이 약 90% 이상이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위한 시료를 직접 채취를 하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합니다. 유해의 DNA랑 맞춰서 이제 신원 확인이 되면
그걸 가족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민족의 성지인 국립묘지에 안장까지 해드리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해를 발굴하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장소에 있겠다가 사실은 그쵸.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전투 내용을 연구를 하고 대략적인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평야지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험난한 데서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바위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곳 이런 폭발물도 많이 나옵니다. 지뢰나 막 예, 석탄 이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저항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는 산 꼭대기 거의 올라가는데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바위 사이에 그 전사자분 두개골이 있었는데 이 바위를 하나씩 들어서 보니까 유해가 계속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참 그분들은 한 70여 년을 계속 그 이를 모를 산하에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이분들을 정성스럽게 수습을 해서 빨리 유가족들을 찾아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현장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제일 좀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22년도에 백마고지 지역에서 이제 발굴한 유해인데 특이하게 이제 두 분의 전사자분이 이제 같이 발견된 그런 사례입니다. 유해도 많이 나왔었고 또 신화확인 된 분들도 많이 모셨던 곳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 얼마나 치열하고 이렇게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진짜 치열했던 전투로 유명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1952년도에 대표적인 전투 지역입니다. 점령하기 위해서 12번의 공방전이 있었고 7번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백마고지가 불덩어리야. 포를 얼마나 쌌는지. (28만 발을) 우리 써와가지고 하얘 이렇게 비행기에다 내려다 보니까 하얀 백마고 따고 백마고지가 돼버렸어요. 머리카락, 발톱, 손톱 깎아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네 죽으면 봉투를 보낼 테니 그 산을 날렸던 점령해라. 전쟁을 이제 그 매일 하다가도 저녁이면 이제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엄마 부르고 이제 제다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어가 있어요. 이제 턱주가리가 달아났든지 팔다리가 달아나와서 평생을 사는 사람을 고생탄이라고 하고 제일 좋은 곳이 행복탄이라고 해요. 팔과 이런 데를 총알로 비껴서 후방에 가는 사람을 행복탄이라고 그래. 그래서 참 그 사람은 행운이 깃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전쟁통의 용어였어. 이제 하는 주택에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가 죽어요. 나를 대신해서 마저 죽었잖아요. 그 이름도 이수복이라고 잊어버리질 않고 국립묘지도 못 묻히고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처지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유, 참. 아직도 우리 동료들이 이렇게 땅속에 있구나. 그 누가 이거 찾아서 물 한 모금만 떠놓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구나. 그 생각하면 그냥 비굴하죠.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분인데 호환의 자세를 보면 또 사격하는 자세인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사격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격하던 자세로 그대로 발견되시고 오랫동안 또 기다리셨네요. 예. 이거 정말 세월의 흔적이 지금 이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전투의 흔적 때문에 이렇게 또 깨져 있고 이렇게 한데 간혹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25 때 썼던 반합입니다. 반합인데 여기 보시면 중기, 철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각의 이름을 해놓은 겁니다. 왜 두 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지금도 훈련 받으면 또 반합 하나에 둘이 또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그런 형 뭐 이런 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의 이름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유해 중에 이렇게 정상 부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 분이 계셨었는데, 근데 회중시계가 이렇게 열려 있고 시선이 이 회중시계로 가 있는 이런 유해를 저희가 수습한 적이 있는데. 손에는 회중시계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약병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중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근데 그 회중시계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보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마 가족의 사진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를 항상 그리워하면서 찾았을 텐데, 그러니까 전사자와 제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0년이 지났지만 저도 그분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해를 딱 보니까 얼마나 치열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평화가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일인지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두 분은 이제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발굴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이 유가족에 대한 DNA가 얼마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여기 와서 더 새삼 더 느꼈고 여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원을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해 발굴 관련 다큐멘터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유가족 품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삽으로 이렇게 첫 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펐는데 이 두개골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바로 국방부 유해발굴함식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무서우셨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두개골을 저는 처음 보니까 놀라고 또 이게 또 전사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되고 해서 찾고 나니까 전사자분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삽으로 해서 유해를 3구나 찾았습니다. 세 구나 찾다 보니까 유해 발굴 팀장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재능이 남다르다.
천직으로. 천직이시네요,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운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발굴 현장 작업을 또 하시다가 굉장히 잊지 못할 분을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초기 발굴 팀장을 하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밤 늦은 시간 8시가 넘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등산복을 입고 혼자 서 계셨습니다. 버스도 끊겼는데 왜 늦은 시간 여기 계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백석산, 양구 백산 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자기 부하들을 많이 잃었다. 예. 참전 용사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어르신 덕분에 그 1016고지라는 곳에서 거의 200여 분의 유해를 찾았고 또 신원 확인도 많이 시켰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예, 맞습니다. 영감이 싸우다가 전산 군 장병들 같이 죽어서 결에 가슴에 묻혀야 하거든. 저만 살아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통신병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되게 아끼는 통신병이었답니다. 작전 나가기 전에 반합에 막걸리를 한 잔 먹었답니다. 근데 통신병이 쪽지를 자기한테 이렇게 주면서 제가 혹시 잘못되면 저희 부모님한테 이거 꼭 쪽지를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야 이놈아 뭔 소리냐 그런 거 없다 하면서 엄청 호되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일 먼저 통신병이 이제 장비를 들고 있으니까 표적이 돼서 바로 자기 폰에서 전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병을 그렇게 찾고 싶어 하셨는데. 맞습니다. 매일 꿈속에 나왔다고 합니다. 같이 막 다니면서 좀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고 진짜 그분 한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 통신병을 못 찾은 게 너무 좀 지금도 되게 가슴에 남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저한테 주말에 전화 와서 벚꽃 이쁘게 폈다고 와서 같이 구경하자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벚꽃 필 때마다 딱 어르신 딱 생각이 항상 납니다. 한편으로 또 전우분들 하늘나라에서 만나셨겠구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너무 빨리 지더라고요. 좀 길게 좀 언젠간 또 통신병 찾으시겠죠.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그러면은 직접 유가족분들을 만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따님이 3살 때 아버지가 이제 입대를 해서 이제 돌아가셨던 전사를 하신 상태인데 이제 아버지가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좀 한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찾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꿈속에서 본 겁니다. 나왔다는 겁니다. 신기하다. 네. 예. 밀양에 살고 있는 최월선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저 3살 때 군에 가신다고 가시거든요. 아버지가 가시면서 그래 아버지가 저 군에 가는데 열밤 자고 올게. 열밤 손가락을 갖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열밤 자고 올게 하는 거를 왜 생각을 하노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갈 때 아버지가 내 무릎을 두드리면서 아빠 열밤 자고 올게 이렇게 아버지가 울면서 나갔단 말입니다. 그게 다 안 잊어부지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가 나가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도 그게 안 잊어부져요. 그래 꿈을 한번 꿨어요. 생전 나는 그런 꿈이라고는 또 처음 꿔봤어요. 난로만 막 손을 갖고 막 이렇게 비비면서 막 난로 깨배더라고요. 이름을 부리고요. 내 너 보고 싶어서 왔잖아. 일러서더라고요. 일러서더니만 간다 하고 요래 손 요래 흔들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누군데요? 하고 이렇게 눈 떡 보이겠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 같아요. 군복을 입고 또 한 번 오셨어요. 군복 입고 모자 쓰고 이래와갖고 날로 불렀어요. 나는 간다. 너는 집에 잘 있어라.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한을 좀 푸셨을 것 같아서 네. 진짜 많이 그리우셨나 봐요. 네. 이렇게 얼굴도 기억 안 나시는데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엄청나게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찾아놓은 유해를 최소한의 그분들이 살아 생전에 그분들한테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혹시 뭐 6.25 참전하신 후에 생사가 확인이 안 되는 가족이 계시다면 꼭 국방부 유해발굴단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DNA 채취해 두시면 훨씬 빠르게 이제 유가족분들을 그렇죠. 찾을 수 있으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하면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이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요즘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전화 받지 마세요. 이상한 거 하면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변장을 하고 왔어 이러면서 예. 찾아뵐 때 의심하시지 마시고 뭐 링크를 눌러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없이 계좌를 보내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죠. 오늘 두 분을 만나 뵙고 제가 영웅들을 또 가족들한테 돌려보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두 분도 또 숨은 영웅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감사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좀 멋진 영웅의 사진을 남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진을 찍고 싶으신지 좀 궁금해요. 마지막 한 분까지 오시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전사자분들을 찾으면 오동나무관에 태극기를 간포를 합니다. 그 간포된 관을 들고선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호국의 어람을 들고 찍고 싶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신원 확인이 돼서 가족분들한테 이제 전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사진 찍으러 오시는 것도 뭔가 비장한 되게 그러면 저희가
형사님 먼저. 자, 저희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 자, 카메라 보면서 저 멋있습니다. 좋아요. 멋있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지금 좋아요. 턱 살짝만 드시면서 그렇죠. 약 13만여 분이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름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을 명패로 모신 거죠. 지워진 게 있습니다. 유해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찾은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유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름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없어질 때까지 나라에서 끝까지 잊지 말고 좀 찾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진짜 책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